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에서는 가을을 맞아 영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를 따라 떠나는 가을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영주의 가을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분들,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가을 감성 제대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주가 좋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어서 가을 특집에서는 영주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주 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이슈앤토크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스 돋보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대표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명은 영주장날 한가득 한가위 할인 이벤트로 추석 상차림 필수 품목인 축산유와 양곡류는 20%, 그 외 품목은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다만 주류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화목한 쿠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착순 200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7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장날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장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5 추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및 내셔널컵 대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실업탁구연맹과 대한탁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0개 팀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추계회장기 실업탁구 대회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기업부와 시군청부 실업팀 선수들이 출전하고 이어서 내셔널컵 대회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려 시군청부 실업팀들이 맞붙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자세한 대회 관련 정보는 한국실업탁구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한철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영주시 지부와 포항시 지부가 지난 8월 29일 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지역 한우협회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찬욱 영주시 지부장과 서윤섭 포항시 지부장을 비롯해 양지부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부 간 친선교류 증진과 지역 농축수산물 홍보 및 상호 애용,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과 회원 교육 등입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찬욱 영주시 지부장은 포항시 지부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두 지역 한우 농가가 서로 배움을 나누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포항시 지부 측도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져 한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주시와 포항시 한우협회의 이번 협력이 더욱 깊어진다면 지역 축산업은 물론
농축수산업 전반에도 상생과 연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 신선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는 요즘, 오늘 영주가 좋아 가을 특집에서는 영주의 가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장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권화자 문화해설사입니다. 해설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영주가 좋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주를 홍보하고 알리는 영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권화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가을하면 영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계절이 이게 잘 어울리는 도시라는 뜻일 텐데요. 가을에 영주로 여행 오면 좋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영주하면 부석사, 서수서원 같은 무적지도 많이 있지만 네. 무엇보다도 소백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백산. 소백산은 경암 남사고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소백산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저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구나 하면서 말에서 내려 소백산을 바라보면서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음이온이 많아서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백산이 있고요. 그리고 영주의 특산품인 사과, 그리고 만병통치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봤을 때 여름철에 지친 몸을 힐링하기 위해서는 영주가 최적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문화해설사답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여행 코스는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주를 오시면 남쪽과 북쪽, 동북쪽, 서북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남단의 유적지인 무선마을이 있겠고요. 그리고 영주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영주를 거치면서도 삼판서 고택이란 아주 유서 깊은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둘러본 다음에 부석사를 거쳐서 서수서원까지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로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어디일까요? 예, 바로 무섬마을인데요. 네. 무섬마을. 네. 와, 무섬이라는 지명이 가진 의미부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무섬마을은요, 350도가 물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 육지하고 연결된 곳은 10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을 건너지 않고는 마을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을 밟아서 건너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외나무 다리를 놓고 생활을 했어요. 마을 안에서는 거리가 얼마가 되지 않지만 다리를 건너서 밖에 나가게 되면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네. 마을 안에서는 5분도 되지 않는 거리가 마을 밖에 나가면 1시간 30분까지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하나를 놓지 않고 3개를 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1989년도에 콘크리트 다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 그 다리를 사용하다 보니 차량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다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리를 사용하다 보니 차량으로 다니니 밖으로 나가 보아도 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외나무 다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콘크리트 다리 하나로 사용을 하다가 한 20년 가까이 흐른 뒤에 2004년경에 아, 이제 사람이 살만하니까 옛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옛날에 쓰던 다리를 하나 놓아보면 어떨까 하는 주민들이 의견이 나와서 외나무 다리를 하나를 놓게 되었습니다. 네. 외나무 다리가 3개 있을 때는 하나는 학교 가는 다리, 네. 아이들 학교 가는 다리, 또 하나는 외지로 가는 다리, 또 하나는 농사지으러 가는 다리, 이렇게 재밌네요.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놓은 다리가 농사지으러 가는 다리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다리를 놓고 나니 그 물길을 이제 물길의 힘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곡선으로 놨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사용하는데 편리하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요? 바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요즘 시대 2000년대에 외나무 다리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 사람들이 SNS에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홍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 그 다리로 사용하지 않고 관광객의 관광객용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외나무 다리다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유창하게 하셔서요. 제가 끼어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외나무 다리 이제 어쨌든 무섬에 가면 상징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곡선적인 X형의 곡선을 그려지는 그 정말 외나무 다리가 제일 의미 있고 상징적인데 왜 그 S형일까라는 그 의문이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조금 의문이 풀린 것 같아요. 보통 다리 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곡선으로 해놨고 그건 또 이제 물길을 네. 좀 유도하기 위해서 물길의 힘을 덜 받기 위해서.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이렇게 폭이 좁은지 저 거의 가봤거든요. 네. 한 20cm 폭이 너무너무 아찔아찔 무서워서요. 겨우겨우 건넜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혹시 마주오는 분이 계시면 어쩌나 막 그런 염려 때문에 아찔아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교차로 같은 것들이 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데 왜 폭이 좁은지, 그 다음에 건널 때 어떻게 네. 하면 재미있게 건널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외나무 다리다 네. 보니까 네. 나무를 하나 잘라요. 네. 자르면 그 폭만큼밖에 다리 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특성상. 네, 그렇죠. 그렇군요. 더 큰 나무를 자르면 아주 고목을 자르면 폭이 넓어지겠지만 그런 고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흔히 구하기 쉬운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 그 정도의 폭밖에 나올 수 없겠다라고 할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나무 다리 그러면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서 맞아, 옛날 말이 있죠. 비킬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네. 그런데 영주는 무슨 고장입니까? 선비의 고장이요? 네, 선비의 고장은 네. 다시 보니 선비의 고장답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비켜다리라는 다리가 더 있습니다. 그걸 비켜다리라고 그래요? 비켜다리라고 합니다. 네. 비켜가는 곳을 비켜다리라 한다? 중간중간에 비킬 수 있는 보조 다리를 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봐가면서 비켜줄 수 있는 그런 매너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또 한 가지 추억이 생각났어요. 말씀하는 네. 도중에. 저도 예전에 좀 오래전에 네. 외나무 다리인지 한번 가봤었거든요. 너무너무 그 정취가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이쁘고 조용하고. 그리고 거기 여기서 우리 김밥을 먹으면 참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네. 외나무 다리에 앉아서 거기에 앉았어요. 사람이 없어서 걸터 앉아서 맨발로 물장구를 치면서. 왜냐하면 외나무 다리가 그 지상으로 올라갈 네, 때 네.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네. 물길하고. 그래서 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많이 불어서 그때는 외나무 다리에 앉아 있으면 물장구를 쳤을 때 네. 발장구를 쳤을 때 발끝이 물에 닿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김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네, 제대로 된 추억을 그렇죠. 쌓으셨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나무 다리가 왜 곡선인지, 그다음 비켜다리가 왜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나무 다리 외에도 무섬에는 자랑할 만한 그런 고택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무섬마을은 이제 지금 무섬마을 그러면 외나무 다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외나무 다리는 원래 무섬마을의 부속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가 바로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처음에 마을이 형성하게 된 계기는 1666년에 반남박씨, 박수라는 분이 처음 마을에 들어와서 터를 잡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년 가까이 반남박씨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증손녀가 시집을 갔는데
선성 김씨, 지금 예안 김씨라고도 합니다. 그 선성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증손서를 불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만남박 씨와 선성 김씨 두 시성이 살게 된 거죠. 지금까지 두 시성만 살고 있는 양성 집성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양성 집성촌으로 바로 우리나라 7번째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된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유래가 또 있군요. 실제로 이 고택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살고 있는 거는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일부는 보존을 위해서 네. 살고 있기도 하고 밖에 살면서 집은 비어 있지만 보존을 위해서 자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생활 터전이라고 일부는 생활 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 민속 마을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마을이 아니라 사람이 살던 마을이 그대로 그 상태로 전통 민속 마을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을의 대부분은 거기 그대로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전에 제가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오래전에 저도 이제 그곳에서 어떤 설명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해설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 기억 중에 하나가 그곳에 이제 그냥 속된 말로 젊은이들이 없대요. 네. 그래서 제일 젊은 사람이 70대래요. 그래서 100세 어르신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킬 때 70대 어른한테 누구야 뭐 좀 가져오너라 라고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살았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도농의 차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이 조금 들어와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만 해도 저희 해설사 중에 네. 공직에서 퇴직을 하시고 고향에 오셔가지고 네. 해설사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마을에서 최연소자였는데 그때 그분의 연령이 67세였었어요. 그러니 그랬군요. 지금도 70대면요. 네. 노인정에 가시는 게 아니라 청년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을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한옥 체험을 바로 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하는 건가요? 네, 무선마을은요. 전통 민속마을이다 보니까 집 자체가 네. 그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전통 가옥이에요. 그러니 흙, 물, 네, 흙, 돌, 나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게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 지역 자체가 명당이라고 불리워져요. 연화부수형, 묘한악지형 해서 명당이라고 이름 나온 것은 다 갖다 붙여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마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명당터군요. 명당터에다, 그런 명당터에다가 우리의 이제 소재인 자연 소재로 지어진 집이다 보니 거기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박 체험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그 마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고택 중에는 만죽제와 해우당 고택이 또 유명하잖아요. 이곳이 이제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고택 특징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대표적인 집으로 치라 그러면 바로 반남 박 씨의 대표적인 고택 만죽제 고택과 선성 김씨 집안의 대표적인 고택 해우당 고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만죽제 고택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마을의 개척자 박수 선생이 살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을에 들어오게 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박수의 아버지 되시는 박경안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양반가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어요. 무슨 하인들까지 해서 그 이사가 오는데 수백 명이 이렇게 달려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꿈속에 조상이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이사를 네가 가지 말거라. 그리고 네 아들을 보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사를 날을 잡아놓고 꿈을 꿨지만 그냥 추진을 한 거예요. 네. 추진을 하고 그대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3일 전에 네. 또 한 번 꿈에 나타나서 네.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네가 이사를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호통을 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삿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 또 추진을 하기로 했답니다. 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세 번째 나타나서 크게 호통을 치시면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오지 않고 둘째 아들 박수를 보내서 마을의 터전을 잡게 됐다라고 하는 집이 바로 만죽지 고택이다라고 하겠고요. 그런 유래가 또 예, 있군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해우당 고택은요. 선성 김씨 집안의 대표적인 집인데 해우당은 해동 우부 해동국에 어리석은 지아비가 사는 집이다라고 해서 해우당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이 칭호는 대원군이 붙여진 칭호입니다. 흥선대원군 말이죠. 예, 흥선대원군이 붙여진 그 글씨체가 이름인데. 흥선대원군 글씨체라는 예, 말이 예,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하고 이 집 주인인 김낙풍이란 분이 어릴 때부터 막역 지우셨어요. 그런데 대원군이 불러드릴 때 권력을 줄 때 이제 사양을 하니까 네. 몇 번을 권유를 했으나 사양을 하니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그 집 주인인 김낙풍에게 권력을 준다 하는데도 마다하는 자네는 해동국의 어리석은 지압이다. 그래서 해동국의 어리석은 지압이 해동우부가 사는 집이 바로 해우당이다라고 이름 지어주면서 해우당이라는 글씨를 써주고 갔다라고 재밌네요. 해서 바로 그 글씨가 대원군의 친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유화가 또 있군요. 그리고 또 이 무선마을에서 차로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떨어진 곳에 고택이 또 있다고요. 또 유명한 고택이라고 하는데 삼판서 고택? 이름부터 범상치 않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3명의 판서가 이게 배출된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삼판서 고택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대감급 네. 되시는 분들이 바로 세 분이 연이어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무선마을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 영주 시내 중심지가 됩니다. 일부 이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주는 서천을 중심으로 서쪽의 원도심과 이제 동쪽의 원도심과 서쪽에 이제 신도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천을 중심으로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그 입구자형 고대 강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집이 삼판서 고택인데요. 세 분의 판서가 연이어 살았다 해서 삼판서 고택이라고 불려줍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선마을 그러니까 그 S자형 그 네. 외나무다리 건너편에서 건너마을로 바로 보이는 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선마을에서는 멀리 잘 안 보이나요? 영주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에 있어요? 예, 영주 아니네요. 한 1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그 삼판서 고택이 삼판서 고택 그러면 삼판서가 궁금하시나요? 네, 네. 세 분의 판서가 누구신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세 분의 판서가 연이어 산 삼판서 고택의 첫 번째 주인공인 첫 번째 판서는요. 잘 알고 계시는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 예, 정도전 아시죠? 네. 예, 정도전의 아버지. 바로 정운경이 판서가 고려 말에 형부 상서를 거치신 바로 그분이 첫 번째 판서, 네. 정운경 판서신데요. 두 번째 판서는요, 정도전 아버지가 집을 물려주면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딸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황유정이라는 평여왕 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판서가 정도전의 아버지인 정운경 판서, 그리고 두 번째 판서가 그 사위 평양황 씨 황유정 판서가 된 거죠. 네. 황유정 판서는 정도전과 함께 정치 생활을 한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황유정 판서가 집을 또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하면 누구한테 물려줬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네. 부인? 또 딸한테 물려줍니다. 예. 딸한테 물려주는데 그 사위가 선성 김씨, 김소량이란 분이세요. 네. 그런데 김소량의 아들이 김담이라고 해서 판서가 됩니다. 그 우리나라 천문학의 대가시기도 했는데 바로 무송헌 김담이라는 분이신데 무선마을에 살고 있는 그 선성 김씨의 조상 되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 성에 세 분의 판서가 살았던 고택이다라고 해서 삼판서 고택이라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정운경, 황유정, 김담. 네. 성씨가 다르네요. 삼판서 고택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무선마을의 이제 삼판서 고택을 둘러봤는데 무선마을의 인근에 차도 마시고 또 열대야 식물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독특한 그 식물원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설명 좀 무선마을에서 부탁할까요?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문수 면삼 소재지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 산으레란 그 마을 이름이 산으레였어요. 왜 산으레예요? 그 산으레가 모래가 지나가고 물길이 느리게 흘러가는데 이제 모래가 모인다라고 해서 산으레라고 붙였다라고 합니다. 모래가 모이는 곳. 네, 그래서 산으레란 이름이 붙였다라고 하는데 산으레 카페가 바로 식물원 카페예요. 아주 가보시면 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들부터 꽃들부터 뭐든지 볼 수 있는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잠깐 들려보시는 것도 아주 멋진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선마을에서 이제 또 둘러보신 다음에 고택에서 체험도 하시고 또 삼판서 고택을 들러서 또 산으레 정원에서 따뜻한 차를 식물원에서 한번 마시고 잠시 수정을 드리면요. 무선마을에서 삼판서 고택 가는 길에 산으레 카페에서 가는 길에 가는 길목에 길에 그렇죠. 목이 마를 때 됐어요. 맞아요. 삼판서 고택 가기 전에 산으레 정원을 먼저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삼판서 고택을 들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판서 고택을 들어서 이번에는 그 무섬에서 이제 삼판서 고택 따라서 20여 분 정도 이동을 하면 푸석사가 나오잖아요. 푸석사에 대해서 또 그 사계 중에서도 가을이 또 예쁘잖아요. 여러 계절도 예쁘지만은 그래서 푸석사의 어떤 아름다움을 사계의 절경을 간직한 곳이라고 할 만큼 천년고찰 아주 유명한데요. 가을이 특히 많이 찾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사계절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가을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푸석사 진입로가 은행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는 길목도 그렇고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나무에 잎이 노랗게 물들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푸석사 올라가는 길이 은행나무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이 들고 그런 길을 올라가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아름다운 단풍도 있지만 그 계절이 되면 또 영주의 특산품인 사과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사과를 빼놓을 수 없죠. 사과가 아름다운 사과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 무량수전 앞에 올라서서 경치를 바라보면 바다를 연상케 하는 아주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그 풍경을 저녁 시간에 일몰 시간에 보면 정말로 멋진 일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량수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무량수전 마당 어디에서 보셔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양로에 앉아서 보면은 훨씬 좋은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설명을 너무 유창하게 참 잘해주셨는데 정말 눈에 보이듯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그 푸석사 하면은 또 은행잎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은행나무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가을이 오면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쯤 야 이쯤 되면은 푸석사에 단풍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은행잎이 너무 좋아. 은행잎 보러 갈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월쯤 뭐 다음 달쯤이면 이제 은행잎이 노랗게 이제 물들 텐데 은행잎을 보러 일부러 간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삼아서 하면은 은행잎이 막 날리는 거죠. 차창으로. 너무 운치 있잖아요. 낭만적이고. 일부러 이제 그 멋을 느끼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 푸석사 지금 뭐 안양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일주문이라고 해서 이제 푸석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일주문이 있는데 거기 현판이 있어요. 거기 현판에는 태백산 부석사 이렇게 써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더 어디죠? 범종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는 봉황산 부석사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 그거부터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해서. 네, 가끔씩 가다가 보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밑에서 분명히 태백산 부석사라는 현판을 보고 왔는데 네. 올라와서 보니 봉황산 부석사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사찰은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냐고 네.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그게 궁금하셨는가 본데요. 네. 그 태백산 부석사와 봉황산 부석사 두 개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석사 뒷산이 바로 태백산이에요. 네. 태백산맥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무선마을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 바로 태백산이에요. 거기에서 소백산맥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부석 지점입니다. 그 자락이군요. 네. 시작과 끝이 예, 경계선이군요. 태백산맥의 끝 지점과 소백산맥의 시작 지점이다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를 멋지다. 칭할 때 태백과 소백의 양백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태백 소백의 중간 양백지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석사의 가을 단풍 하면은 이제 여기저기 찍을 만한 그 사진 찍는 게 제일 추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곳곳이 많은데 정말 어디서 찍어야 될지 너무너무 많아서요. 네. 혹시 우리 문화해설사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포토존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많이 알고 계신 곳이 네. 진입로의 일주문 앞에 은행 단풍길 일주문 그리고 앞에. 그 다음에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탑, 서탑이 두 개가 있는데 서탑 쪽에서 무량수전과 안양루를 바라보면서 올려다보면서 찍는 모습이 가장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오시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천왕문에서 대석단 사이 그 사이 이제 둘레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갖가지 단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자리를 좀 저는 즐겨 찾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무량수전 앞에서 네. 올려다보고 찍기보다가 내려다보고 찍는 풍경도 아주 멋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찍을 곳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곳을 우리가 잘 듣고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촬영을 해서 추억의 예쁜 그 멋진 우리 부석사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단풍 외에 가을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석사의 관람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많죠. 예, 여러 가지가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 있는데요. 것 같은데. 우선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네. 그 설명을 듣지 않으면 보지 못할 불상을 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불상. 예. 무슨 불상이요? 불상이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네. 그냥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당 안에 있잖아요. 법당 안에 부처님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부처님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와불사하는 곳에서 무량수전을 바라보면 불상이 보입니다. 건물 사이에 불상이 보이는데 이 불상은요. 현장에 가셔서 해설사를 찾아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해 드릴 것은 네. 뭐냐면 부석사를 가시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네. 무량수전 조사단까지 보고 바로 내려오시지 말고 한번 그 안에서 즐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즐겨보시냐 하면 곳곳에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그 길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서 부석사의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다녀보시면요. 아주 멋진 산책로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산책로를 보시면요. 정말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놓치지 말고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석사 둘레길 정말 고즈넉한 그런 숲길 따라서 걷다 보면은 마음도 좀 맑아지고 절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석사 둘레길 잊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또 게다가 이맘때 부석사에서 만날 수 있는 가을 축제들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석사 이제 지금 아직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부석사 은행이 물들기 시작하는 게 계절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절정인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돼요. 그런데 이때 무슨 축제가 있냐면 그 영주 농산물 대축제가 있습니다. 네, 농산물 축제가 부석사 주차장과 영주 시내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진행이 펼쳐지고 있는데 부석사에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사과 축제로 진행이 되었어요. 네. 영주에 사과가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사과뿐이 아니라 영주에는 우수한 농특산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석사 주차장 인근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가 또 가장 영주
부석사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부석사에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너무너무 자랑할 곳이 좀 많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정말 그 문화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석사뿐만 아니라 소수서원도 굉장히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다, 그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대표적인 명소로 부석사와 또 소수서원을 꼽을 수 있는데, 소수서원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인정받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소수서원은 네. 이제 부석사도 하나가 아니라 부석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게 아니라 한국의 산사에서 전국의 사찰 중에 7개 사찰을 통틀어서 묶어서 한국의 산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수서원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소수서원 중에 9개 서원. 9개 서원을 묶어서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소수서원은 우리 서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소수서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으로 건립이 되었다가 태계 이황 선생이 오셔서 명종 임금으로부터 사액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소수서원을 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 정말 갑자기 더 가슴이 이제 뭔가 따끈따끈하면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유적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새삼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가기 좋은 곳이 또 부석사와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서 즐기기 좋은 그런 곳이 또 있잖아요. 네. 예, 물론 선비촌도 있지만은 또 선비세상입니다. 영주 선비세상.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코스가 또 있다면서요? 네. 예, 소수서원 수능 지역에는요. 네. 소수서원 선비촌이 있지만 또 그 옆에 선비세상이 새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선비세상은 한문화 테마파크라고 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직접 이제 참가를 해보는 곳인데요. 6가지 테마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글, 한지, 한음악, 그리고 의식주, 한복, 한식, 옷까지 해서 이렇게 6가지 테마로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곳에는 모든 분야에 직접 체험을 해보고 네.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도 좋을 그런 장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이 있다면 한두 가지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아이들하고 네. 보내기 좋은 체험이라면 무엇보다도 한글 체험이 가장 이제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가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네. 다양하고. 네. 한글 체험. 네. 네. 한글 체험에 가보면 글자로 보는 놀이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주 선비가 어떻게 이제 영주 선비는 칭호를 받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고, 내가 직접 내 이름을 화면에 띄워보기도 하고, 많은 이제 놀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보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놀이공간도 한글과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이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리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멋진 곳이네요. 네, 선비세상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 여행 명소는 바로 또 영주 제일교회라고 앞서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통 교회는 이제 관광지로 잘 이렇게 소개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명소로 알려진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일교회는 네. 영주에서 보는 유일한 이제 서양 고딕식 이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주 제일교회인데 아주 역사가 깊어요. 120년 가까이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역사를 보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07년에 정석주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초가 3칸을 사가지고 영주교회라 이름
거쳐서 이제 예배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1938년이 되면서 이제 일제 강점기인 거죠. 그때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구속이 구금 뭐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이제 많은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 때 교회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불타 없어지다가 지금 자리에 1954년도에 이제 기공을 해요. 기공을 해서 1958년도에 완공된 건물이 지금의 제일교회 건물인데 영주에서 보는 유일한 고딕 양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외관도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지역 사회에다가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제일교회가 네. 또 어떤 역할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선교 역할도 많이 했지만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육 업계에도 이제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역 봉사라든가 이런 일에 엄청 많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역사적인 곳이었군요. 네. 명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곳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았고 정말 하나하나가 다 매력적이고 꼭 빼놓지 말고 꼭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설명도 잘해 주셨어요. 올가을에 이것만큼은 꼭 들렸으면 하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꼬집어 주시겠어요? 말씀드린 곳 뭐 다 네. 가보셔도 네, 좋겠지만 네. 이야기하지 않은 곳 중에서 한번 이제 꼽아본다면 네. 영주 무선마을을 한번 오실 거 아니에요. 네. 무선마을 오시게 되면 주변에 영주호가 있습니다. 영주호. 예, 영주 네. 댐이 들어서서 영주호가 예, 있는데 있죠. 영주호 주변이 아주 이제 관광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주호를 조성하고 나니까 섬이 생긴 거예요. 섬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용처럼 생겼습니다. 그 섬 가운데가 용 머리 부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섬과 섬을 연결해서 용두, 용미교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두 개의 큰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섬 가운데 가면 지금은 물속에 잠긴 평문 역사가 거기 새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 역사를 그대로 거기 가서 옮겨다가 이제 재현해 놓은 거죠. 역사를 옮겨놨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까지 가볼 수 있는 공원이 용마루 공원이라고 이름 지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산책해 보시는 게 아주 이제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네요. 영주호의 용마루 공원까지 네.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을 여행 어디로 갈지 고민이시라면 꼭 영주에 오셔서 오늘 소개해 주신 부석사에서 선비세상, 또 선비촌, 소수서원까지 선비의 길과 앞서 소개해 주신 무섬에서 방금 소개한 영주호까지 영주의 품격 있는 가을 여행, 올가을 여행 계획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다 전하지 못한 영주의 매력은 다음 주 가을 여행 특집 2편에서 또 계속되겠습니다. 도심 속 영주의 또 다른 매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주신 권화자 문화해설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슈앤토크 함께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9월의 주제는 결실을 기다리며입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궈온 땅에서 곡식이 여물듯이 우리 지역도 더 단단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구 증가를 위한 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마을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결실도 맺을 수 있겠죠. 오늘은 영주가 앞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또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귀농, 귀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공선표 박사님 그리고 최현규 박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간단하게 인사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예. 박사님. 네. 저번 시간에 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했고 오늘 귀농 귀촌인데 이게 뭐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생존 전략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그렇죠. 보여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을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순 박사님 네.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기농 기초는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실행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뭐 첫 순서부터 인사가 아주 좀 만만치 않게 들립니다. 예, 저는 좀 부드럽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단단한 어떤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뭐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홍순필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혹시 저는 뭐 한 주 동안 뭐 네. 풀 많이 뵀습니다. 네. 잔디 많이 베고 또 제가 족구 동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엊그저께도 여기 시민운동장에 와서 족구를 하고 아, 또 색소폰 동호회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제 한 주마다 이렇게 색소폰 하고 음악 활동하고 네. 체육 활동하고 풀 베고 풀도 배시고 그게- 바쁘셨습니다. 네. 최영기 박사님은 또 어떻게 네, 저는 뭐 아침마다 수영하고 수영하시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네. 이제 어른들과 네. 이것저것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일주일이 빡빡하셨습니다. 두 분 다. 네, 오늘 첫 방송에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함께 주신 공선표 박사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은퇴 후에 예. 지금 부속으로 오셔서 예. 또 농촌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도 많으시는데, 예. 삶의 큰 전환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 기촌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귀촌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 직장 생활을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위에서 시켜서 한다거나 누가 조직이 시켜서 하는 일.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저는 귀촌이라 생각하고 네.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뭐 잘 되고 계시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의 인구 증가 방안을 위한 귀농과 또 귀촌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귀농과 귀촌의 활성화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 이제 박사님, 귀농과 귀촌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이제 방금 뭐 귀촌하셨다 했는데 네. 귀농과 귀촌 둘 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자체는 뭐 같습니다. 같는데 지금 구분하고 용어상 구분하는 것은 목적과 생활 방식에서 좀 네. 차이가 있죠. 네. 귀농이라 하는 것은 주로 농업, 축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주를 목표로 이제 했는 것이고 그냥 귀촌 나는 거는 여유 있는 분들이 은퇴 후에 휴양지나 농촌 자연 환경을 좀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을 귀촌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박사님도 오셔도 뭐 농사도 조금 짓고 뭐 이것저것 하시니까 귀농이라 할까 또 귀촌이라 할까 하는데 귀촌이라 하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쓰고 1차 세분 분류를 그 다음에는 2차 세분 분류로 농업을 하는 사람, 축산업 하는 사람, 뭐 바닷가에 수산업, 공업, 자영업 혹은 휴양하는 거를 2차 세분화시켜서 어떤 시장 세분화를 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차이점과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귀농, 귀촌 굳이 네, 뭐 예, 예, 구별하지 않아도 네, 귀촌이라고 해도 통합해서 우리가 네.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에서 이 귀촌을 좀 더 활성화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지 좀 두 분 같이 좀 말씀 좀 먼저 우리 공선표 박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만은 네. 여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주만이 할 수 있는 정착형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 말고 영주에서 처음 시작하는 정착형 프로그램이 또 뭐가 있을까. 네. 또 영주가 특화되어 있는 예를 들면은 오는 사람들의 꿈 만들기 프로젝트가 저는 귀촌으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지역 특산품이 사과나 인삼이나 또는 생강이나 한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1차 우리가 농사를 지으러 온 게 아니라 농사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은 특산물을 가공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하는 이런까지 넓혀주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 네. 우리의 특산물을 잘 넓힐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우리 또 최영규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저도 뭐 해주십니까?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이제 공과사님이 하신 것도 네. 이게 농촌에 농업으로 오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 자체도 못 올리고 네. 고생은 많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AI가 도입된 농업에 대한 제공들이 영주에서 공과사님 연구하신 것처럼 네. 많이 제공한다 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네. 각 도시에서 인구 증가 정책과 함께 농촌으로 도시 인구들을 유입할 때 주거의 안정성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어느 세계이든 간에요. 그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좀 명확히 가르쳐줘야 내가 거기에서 일단 살 곳이 안정적으로 생기겠다 하는 것 첫째. 네. 두 번째 이제 일자리죠. 그죠?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주거에 대한 건 한 7,500만 원 정도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농 기촌을 하는데 농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한 3억 정도가 이제 주택도 한 2%, 연리 2%, 이것도 경농하는 영농하는 데 대한 자금도 한 3억 정도를 연리 2%로 해 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가 하냐면 3개월 교육을 받고 신청을 하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해야 그 자격 요건이 되는데 네. 뭐 그렇게 하도 좋습니다만은 이 3개월을 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농촌에 제대로 체험하고 와서 살기는 그러나 이 3개월을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학점 은행제처럼 1개월 하고 자기가 아직도 서울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에서. 그걸 하다가 또 1개월 나머지 또 하고 3분할씩 해서 1개월씩 해가지고 3개월을 학점 은행제처럼 네. 채우도록 하는 거. 혹은 또 일주일 프로그램 돼가지고 시간 있을 때만 나와가지고 채워서 3개월 분량을 네. 그 12주가 되겠죠. 네. 12주를 채우면 신청하는 자격이 되도록 하는 이런 특성화된 그걸 제공을 해야지. 네 무조건 3개월이라고 하면 완전히 백수 말고는 잘 안 되거든요. 네, 연결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3개월 쭉 내기가 쉽지가 않아. 사표를 내야 될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전번에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또 3개월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여기서 영주시 북쪽에서 네. 살아보고 남쪽에서 동쪽에서 살아보고 하는 까지 겸해서 네. 프로그램을 네. 겸해서 영주가 좋은 곳이다 하는 걸 최대한 알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예. 그 일정을 예. 좀 짜임새를 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네, 해서 여유롭게 융통성 있게 네, 맞습니다. 그걸 할 수 네. 있도록 그렇죠. 주거 안정과 또 일자리까지 그렇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주만의 어떤 혁신적인 기촌 테마. 또는 이런 기촌 테마를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성표 박사님? 네. 저는 이제 기존에 지금 프로그램이 귀촌 프로그램이나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네. 첫 번째로 좀 특성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영주만의 혁신적인 테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유형 귀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형 예. 귀촌. 그러니까 네. 이제 개인이 와서 빈집에 와서 살다 보면은 이게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네. 주거나 농지나 일터 이 자체를 예를 들면은 코리빙 같이 살아가는 거라든지 코워킹이라든지 일을 함께 하는 이런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단순한 농사 대신에 네. 귀촌을 했다고 하면은 정원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책석이라든지 이 콘텐츠형 귀촌을 테마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삶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내가 거기 가서 동호회에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AI 기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가 저기 가서 삶을 전환하는 플랫폼으로 영주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죠.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의미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A4 용지에 한 2페이지로 완벽하게 딱 준비가 된다면은 네. 이 기촌 프로그램으로서는 아주 확실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방금 말씀 중에서 AI 기반을 좀 어떤 플랫폼으로 해서 네. 만드는 거. 또 한 가지는 컨텐츠. 예, 컨텐츠를 좀 어떤 컨텐츠형의 어떤 테마. 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어떤 공유형 테마. 네. 이것도 좀 기발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최은규 교수님께서는 어떤 귀촌이 지금 현재 많이 뭐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에는 젊은 층들도 많이 이렇게 그렇죠. 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도 귀촌에 대해 귀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우리 영주가 좀 더 이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청년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보다가 좀 미래가 길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인 이제 네.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이 청년들이 영주에 오는 것은 인구 증가 정책이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청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일자리 제공이죠. 영주에 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것들이 정보가 제공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앞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주거지 제공에 대한 네.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쉽게 구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 또 그다음 결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미혼들이 온다면 결혼 문제까지도 사실 시골에 살다가 결혼 문제에 낭착에 봉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미혼자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조금 없어서 이런 문제들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놓으면 교육 문제부터 많이 생각하죠. 시골에서는. 네. 과연 시골에서 교육을 잘해서 이 미래를 밝게 가겠나 하는 대답을 좀 명확히 해줘야 청년들이 이제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온다면 어떤 기촌 통장을 좀 만들어줘 가지고 이 통장에서 이 자기가 활동하는 데 대한 쌓이는 데 대한 봉사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라 하노 동아리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활동하는 것들이 점수가 좀 쌓이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들을 좀 많이 주면 금방 좀 동화될 수 아니겠나. 네. 제2의 고향을 동화될 수 있고, 그다음 또 청년들이니까. 네. 이 체험 교실을 일반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영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청년들이 제일 흡수가 빠른 거는 대학입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 제공들을 대학에다가 경북전문대학하고 동양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제공한다면 적응도나 반응도가 상당히 빠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학에 적응하기 쉽고 또 대학에 가면 외롭지가 않죠. 다른 청년들이 많죠.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고 또 이 학점 은행제로 3개월 교육을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할 때 그냥 그것만 쌓도록 하지만 그게 학점 은행제로 교육부에 등록이 되도록 해서 청년들이 고졸 청년들이 만약에 온다면 네. 대학에서 졸업도 하고 그 졸업을 해서 또 좋은 자격증도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촌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귀촌에 대한 어떤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뭐 주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뭐 결혼 문제, 또 교육, 그리고 또 자녀 문제,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장, 네. 기농기촌의 어떤 통장을 마일리지 제도로 그렇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 또 끝으로 뭐 어떤 학점 은행제 같은 그런 내용들, 또 대학과의 어떤 관학 협조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에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공 박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뭐 꼭 다른 생각이라보다는 네. 일자리가 이제 우선인데 네. 일자리 중에서도 저는 이제 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네. 농촌형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자.
농촌형. 스타트업 창업을 후보를 구축해서 영주의 특산물인 사과, 인삼, 한우, 생강, 도라지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한다면은 새로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주거 문제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빈집,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비어 있는 집만 하니까 공동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모여서 살게 해야 되는 일종의 모듈 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네. 문화나 또 음악이나 체육이나 다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듈 주택 단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을 첨가를 한다면은 뭐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 또 이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2030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무교, 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계층이 80%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부석사에 왔을 때 자기 성찰도 하고 소서원에 와서 통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줘도 종교가 옛날에 하던 역할들을 여기에서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좀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종교라는 것이 좀 약간 예민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뭐 종교라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모듈 주택 관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좀 전에 네. 모듈 주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겁니까, 모듈 주택? 예를 들면은 지금 살기 쉽게 이 모듈러 주택 형태로 네, 네. 된 단지죠. 네. 예를 들면은 집을 짓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이미 모듈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뭐 7평, 10평, 15평, 20평짜리로 한 달 이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갖다 놓고 그 부분을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제 동호회라든지 성격 유형이 같은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외지라는 또는 타지라는 또는 특세라는 다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볼 만한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말씀이죠. 청년 귀촌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계별로 또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아까 이제 뭐 디지털 그 AI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디지털 교육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청년들의 귀농 귀촌도 늘고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객이 은퇴 후. 우리 공 박사님도 또 은퇴 후에 부석으로 오셨습니다만은 은퇴를 했거나 또는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의 어떤 우리가 귀농을 또 유도하는 방법, 어떤 부분에 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던질 수 있을까요? 박사님께서는. 연금을 받는 경제력이 있는 은퇴 세대는 상당히 매혹적인 인구 증가 정책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한 번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맞춤형 정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뭐 인심 좋고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 주택에 대한 거는 뭐 가성비가 좀 있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이분들은 정보 제공할 때 반드시 가까운 곳에 응급시 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정보 제공을 좀 해서 뭐 귀농 귀촌이든 휴양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네. 즉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제공이 되지만 거기 포함돼서 은퇴 후에 연금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바로 정보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네.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귀농귀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들에게도 좀 관심을 한다면 연주증가인 건 한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은퇴 후에 하시는 분들은
이 전산상의 프로그램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아, 네. 자료를 내왔는데 가지셨네요. 이걸 한번 보면 이제 안 네. 찾겠나 싶어서 네네. 정부에서 그린 대로 아마도 자기가 그림을 그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이거는 뭐 취업, 뭐 취농 전부 다 휴양까지 다 되는 이런 사이트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런 대로?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그다음 경상북도 오늘 정부고요. 그다음 경상북도에 또 기농 기촌 종합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것들이 아, 많더라고요. 네. 이건 경상북도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귀농 기촌 종합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다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주시의 정보에 들어가면 네. 이게 앞 첫째 장에 나오면 참 좋은데 네. 이 기농 기촌하고 인구 증가를 하자면서도 이거 첫째 장에 안 피어나는 게 좀 아쉬운데 이 첫째 장에 산업경제팀에다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네. 산업경제 산업경제. 기농 기촌 부분이 들어갑니다. 네. 아, 그 다음 장에. 그러면 내가 지금 네. 방금 했는 것처럼 은퇴세대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은퇴세대가 사는 휴양에 대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안 넣는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여기 산업경제 이런 사이트가 영주시에서 이제 또 같이 있고 한 개 더 네. 한다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백산 기농 드림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또 들어가면 제공하는 것들이 교육 시스템부터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네.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상당히 많으니까. 정보가 아주 많네요. 그렇죠. 네. 이 정보를 왜 가지고 왔나니까 이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다 이렇게 갖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 청년기총을 18세에서 50세까지 해놔가지고 혜택이 일반 기촌 기농보다 좀 크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가. 그런데 요즘 청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18세에서 50세가 60세 전에 다 청년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움직임이. 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공백이 있는 50세에서 60세 사이는 다른 데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영주는 앞에 있는 청년 그에게 주는 혜택을 함께 넣어서 이분들도 우리가 좀 더 흡수하면 다른 데보다 차이 좀 더 있고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공 박사님은 네. 영주의 대응을 어떻게 우리 기농을 생각하시는 우리 뭐 그 은퇴를 앞두신 분이라든지 네.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뭐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그 은퇴 이후에 기농기촌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5060이나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조금 자유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기가 지금 고령화 사회 아니에요, 그죠? 그쵸. 지금 50 같으면 앞으로 한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귀촌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 설계입니다, 저는.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나머지 물론 연금으로 사는 사람도 일부는 있지만은 네. 연금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뭐 청년들이든 은퇴 세대든 모두에게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나만이 하고는 작고 강한 예를 들면 강소기업이죠. 네. 작고 강하지만은 작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딱 품고 있으면서 누가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내가 이 어디에 가서 영주에 가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거 되겠는데?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만 딱 가슴에 품고 간다면은 뭐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가더라도 별 걱정이 없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젊은 사람이든 은퇴 세대든 아니면 은퇴 예정자들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련되는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영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서 한 달 이내에 그 비즈니스 모델 한 장이라도 딱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으면은 내가 어디 가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또 멘토링 제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네. 또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뭔가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제도가 영주에 좀 있을까요? 멘토링은 네. 다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시에서도. 뭐 기술센터라든지 영주시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자체가 공식적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내가 영주에 왔을 때 사과, 인삼, 포도, 뭐 저 이 생강, 도라지 같은 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내가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즈니스 뭐 어디에다 팔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만 품고 있어도 정말 뭐 가슴 든든한 일이죠. 그렇죠. 그것만 되면. 네. 조금 전에 이제 은퇴를 앞둔 분, 또 은퇴를 또 하신 분들 또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귀농 귀촌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은퇴 전인 분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은퇴를 하기 전에 이제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떤 생각하냐 아까 말씀을 양쪽 하셨지만은 그 정신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뭐 어떤 뭐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워라밸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업무와 삶을 이제 균형 있게 좀 살고 싶다. 노후에는 예.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맞습니다. 예. 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워라밸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 네. 영주시 의회에서 10월 달까지 인구증가 정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라밸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돼서 나올란 건 아직 그때 또 두고 와서 우리가 네. 뭐 평가를 해봐야 될 네. 일인데 네. 한 예를 든다면 영주 피끝 마을에서 그 농촌 체험 마을이 5가구가 입소를 해가지고 그 체험을 하면서 멘토와 멘티가 정해져가지고 네. 했는데 5가구 중에 2가구가 정착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결국은 우리 여기 있는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좀 가져야 좀 성공적이 되고 조금 폭을 넓힌다면 농업에 축산에 뭐 이것만 한정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도 그러려면 일반 공업이란 일자리 자체가 자기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일자리에도 이런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정보를 줘가지고 얘네들이 살고 하도록 베어링센터에 뭐 엄청난 택지의 젊은이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촌이라는 명분 하에 네. 농업, 뭐 축협, 일반 공업, 지역, 뭐 휴양까지를 한번 또 깊이 다스려 봤으면 어떻게 안 되겠나. 5가구에서 입소해서 2가구가 이제 정주하는 것이 아니고 5가구가 입고 싸우면 5가 다가 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꿈입니다. 네. 우리 끝으로 영주시의 어떤 공공기관과 또 우리 시민들은 귀농, 귀촌 또 귀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어떤 역할과 또 의식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칠까 싶습니다. 우리 공선표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뭐 영주시에서도 아주 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삶의 전환 플랫폼을 서울에 있든 수도권에 있든 다른 도시에 있든 영주에 가면은 이 삶을 바꾸어주는 인생 설계, 사업 설계 이 부분을 전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탁 나한테 안겨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수도권이나 도시에 있는 또는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들이 와서 우리 영주시에서 수도권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귀농 귀촌에 관련되는 이야기나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일을 영주에서 해줍니다. 오세요. 라고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일주일에 왔을 때 그 모델을 딱 하나에 해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을 하나 보다 만들어야 되지 혁신적으로 않겠냐.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또 최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십니까? 그 경주시가 3년 동안 그 귀농 귀촌에 대해서 아주 우수상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네. 이런 시스템을 보면 원스톱이래야 됩니다. 여기저기 복잡하게 갈라져서는 안 되고 어느 곳에 딱 들어가면 영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취업도 그렇고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무엇을 수익을 생긴 데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 리스크 지금 이쪽에서 다 질 수는 없으니까요. 또 본인의 능력도 네. 아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 제공인데 그 정보 제공이 좀 더 명확히 누구든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 내가 영주에 가면 7,500만 원 받고 3억 받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 근데 이게 캐파가 좀 커져야 됩니다. 이제는 뭐 짓고 하는데 7,500만 원 갖고 좀 곤란합니다. 한 1억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대출 이자를 내는 2% 내는 거니까요. 그다음 농업 자금도 3억 갖고 뭐 기계 한 대 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5억 정도 한다든가. 이런 좀 통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영주 발전에 그마침 또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원도 좀 크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 아쉬움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인구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기농기촌에 대해서 두 박사님과 함께 열띤 또 토론을 함께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영주의 기농기촌은 단순히 이제 어떤 농사만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AI 또 리트릿 그리고 이제 어떤 정원과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이런 내용들이 결합된 그런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시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30 청년들이 부터 또 은퇴 세대까지 누구나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영주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 영주가 보여줄 또 기농기촌의 새로운 변화의 결실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에서는 가을 특집 1편으로 무섬마을부터 부석사, 선비세상까지 영주의 깊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따라서 함께 걸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잠시 쉬어가는 기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엔 가을 특집 2편으로 영주의 근대 문화거리와 전통시장 그리고 숨은 맛집과 카페 이야기까지 더 생생하고 따뜻한 여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 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